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제 제 동영상은 이제 루캠프라는 개인위생 자동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제 동영상 강의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루캠프라는 프로그램 검색해서 사서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자를 이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락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작성 잘못하면 법원에서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하고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채권자를 누락시키게 되면 이건 뭐 법원에서 누락된지 모르잖아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재무가 있어서. 그래서 꼭 이제 누락을 시키지 말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루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걸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채권자 목록과 변제기한은 저절로 다 작성될 건데, 우리가 그걸 이폼 형식이라는 이폼 질문하는 데에 따라서 그 안에다 답변만 딱딱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채권자 목록이고 변제기한이고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편의에서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채권자 목록을 쑥 넣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입력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배당 방법과 배당 순위가 틀려져서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 전자민원 사이트 가서 그랬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채권, 담보채권, 일반채권.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채증명서를 다 띄게 되면 구별해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채권이니까 루캠프에 담보채권 입력하는 데다 입력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선채권이니까 우선채권 입력하는 데다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는 채무를 분리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우선채권인지 담보채권인지 일반채권인지 구별해서. 그러면 루캠프에 가서 어디 가서 넣게 되냐.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루캠프라는 프로그램 가서 이제 구입해서 제일 처음 일면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단계가 싹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채권이라는 거 입력하는 데가 아마 3번쯤인가 2번에 있나 보네요. 2번쯤에 있나. 4번에 있네. 4번 단계에. 자, 그게 우선채권이라는 거 뭐냐면 여기 4번 단계에 가운데쯤에 미납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우선채권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우선채권의 내용이 써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우선채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뭐 쭉 다 있죠. 법인세, 근로소득세. 결국은 뭡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4대 보험료예요. 이거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깡패입니다. 여러분이 변제금 1회부터 내시죠? 얘네들이 무조건 다 같습니다. 다른 채권자한테는 배당 안 하고 얘네들끼리 독식해 먹어요. 지들끼리는 순위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도 못 낸 게 있고 자동차세 못 낸 게 있고 국민연금 못 낸 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채무 액수 비율로 놀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배당 다 할 겁니다. 이렇게만 하나하나 보면 건강보험 어디지사 다 떼어야 되겠죠. 건강보험료 같은 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내역서 떼어달라면 내줄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내가 수원시에 살 때 지방세 자동차세를 못 냈다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떼어달라면 떼어주고, 부가세를 못 냈다 그러면 그 국세이기 때문에 임금 관할 세무서에서 떼어달라 그러면 몇 년도 몇 기분 금액 얼마 동수원 세무서 못 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띄는데 어딘지 알겠죠. 우선 채권들. 지방세는 그 못 낸 지방자치단체, 수원시면 수원시청,
뭐 서울 같으면 구청이 하겠죠. 서울 같으면 독립된 자치단체니까 뭐 종로구청, 서초구청.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는 그 공단. 나 미남 내역서 떼어주시면 떼어줍니다. 그러면 수납기관명이 채권자 명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납기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있어요. 미납기간이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치를 안 낸 거다. 세금 같은 거는 뭐 몇 년도 몇 기분의 부가가치세다. 자동차세 이렇게 써 있으니까 특정해 줘야 되겠죠. 그걸 보고. 그래서 못 낸 원금,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나 이런 건 언제 기준으로 붙겠어요? 발급받은 날이겠죠? 그래서 산정 기준이 발급받은 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세금 처리는 알아서 얘가 채권자 목록이고 변제기간에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담보채권이 있었죠. 담보채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을 여기서 물어보. 담보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재산을 물들어주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재산이 뭐 있냐고. 재산이 있어야 그 담보채권이 붙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담보채권 붙는 거 딱 세 가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는 게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임대보증금.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을 입력할 때 부동산인데 그 사람 내가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해주면 저당권에 대해서 입력을 쫙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채권자 목록이고 배당순이고 쫙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겠죠.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국민은행 시세표. 그 이외에 부동산은 공시가격. 그거에 1.39 뺀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다가 공시가격 캡처해낸 데다가 공시가격 곱하기 1.3 하니까 얼마입니다. 그럼 그걸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시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담보채권자가 붙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있어서 담보 제공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엔 얘가 알아서 재산만 평가하는 거고 거기에 담보채권 붙었다 그러면 재산도 평가해주고 빼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재산도 평가하고 채권자 목록도 작성하고 변제계약도 쭉 다 작성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차도 물어보죠. 그래서 또 대부분 이제 자동차 가지고도 또 담보채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자동차 오래돼서 할부 다 갚은 사람은 저당권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재산만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못 첨부해 주면 되는 거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그 다음에 시가표. 자동차 같은 경우는 SK 엔카에서 동일한 차종의 동일 연식 그냥 중갑집 스캔하면 됩니다. 캡처 대략감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저당권자한테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면 다 기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당 잡는 게 하나가 여러분들 임대보증금 가지고 담보 잡히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내 집이 여러분들 여기서 사는 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집이 본인 명의의 월세주택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주면 쭉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 잡는 거 어디서 물어보냐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안 해서 뭐 본인 명의의 보증금이 내가 6천만 원짜리 임대보증금에 사는데 집주인 성명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어디가 있냐면 다시 또 물어봐요. 일단 담보가 있냐 물어보니까 어디냐면 바로 요 12단계에서 내가 월세 전월세 있는데 여기 12단계에서 또 떠요. 이게 그대로 입력해 놓은 게. 그래서 여기에 담보로 빌린 사람 체크해 주면 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목록과 뭐 재산평가는 물론이고 채권자 목록과 변제기한이 쫙 다 작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상 많이 나타나는 담보채권 세 가지 간단히 설명드렸죠. 담보채권, 부동산 담보채권 있는 경우, 자동차,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채권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있는 게 일반 채권은 13-1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3-1에 요 전 단계에서 채무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력할 때. 그래서 칸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넉넉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일반 채권자들 이제 여러분 국민카드니 뭐 신한카드 이렇게 다 대부분 일반 카드죠. 우선 채권도 아니고 담보채무도 아닌 것들. 얘네들 간에 그럼 어느 걸 먼저 쓰도록 돼 있냐. 우리 예규에 대출 일자가 오래된 놈을 쓰도록 돼 있어요. 빠른 놈부터. 그래서 여러분 부채증명서 딱 먼저 큰 틀로 부채증명서 큰 틀로 분리했겠죠. 우선 채권인 놈, 담보채권인 놈, 아무것도 아닌 놈. 그렇게 분리해서 아무것도 아닌 놈 일반 채권자 중에 최초 대출 내역 일자부터 이제 오래된 놈 먼저 분리해야겠죠. 오래된 놈, 그 다음 놈, 가장 최근에 대출 일자인 놈이 맨 마지막에 되도록. 뭐 사실 바뀌어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간에는 동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해서 우선 채권 지들끼리는 평등해요. 지들끼리 뭐 날짜가 빠르다고 앞서는 거 없고. 담보채권은 안 그렇습니다. 담보채권은 날짜 빠른 놈이 더 먼저 가져갑니다. 하루락도 담보채권자끼리는. 만약에 부동산 담보채권자끼리 두 명이 있다 그러면 먼저 받은 놈이 다 먹고 남아야 후순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담보채권은 틀리죠. 반면에 얘와 같은 또 일반 채권자끼리는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앞선다 그래서 먼저 먹고 그러는 거 없어요. 채무 액수 비율로 놀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날짜를 잘못 봐서 느린 놈이 앞에 갔다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빠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신한카드에 보면 신한카드에 한 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뭐 LG카드도 그리 합병되고 뭐 또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카드론도 있고 그래서 신한카드에서 꼈더니 뭐 4개, 국민카드에서 꼈더니 뭐 4개 막 이렇게 5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합산하시면 안 되고 짜르르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카드하고 국민카드에 5개, 뭐 신한카드 4개 있으면 그 서로 중에 가장 빠른 놈들끼리 비교해 봐요. 그래서 가장 빠른 놈이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빠른 놈 쓰고 나머지 그 카드는 쭉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놈 쓰고 그 쓰시라는 거죠. 사례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게 국민카드가 원래 국민카드에 2개 있고 신한카드에 하나 있죠. 그렇죠? 국민카드에 최초 채무 발생일자가 하나는 2003년이고 하나는 2019년이에요. 근데 2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국민카드에. 근데 신한카드에 하나 있는데 2004년이에요. 가장 빠른 것 중에 비교해보니까 얘가 빠르죠. 국민카드가. 그러니까 신한카드보다 앞선 거예요. 근데 그럼 얘는 왜 국민카드 19년인데 얘보다 앞서 써있냐. 하나가 빠른 놈이 있으면 동일한 회사건 그 밑에 쭉 적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괜히 국민카드 이거 2019년이라고 저 뒤에 가도 되는데 그냥 예규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하나가 이미 빨리 국민카드께 왔으면 그 다음에 날짜가 늦더라도 그 밑에 쪼르륵 국민카드 거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른 놈 이렇게 신한카드 적어주라 그 소리예요. 자, 쭉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내가 다 하는데 또 한 가지 있는 게 여러분 또 보증서인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 대출 받을 때 그렇죠? 다른 사람 대출 받을 때 보증서 딱 그런 채무가 있으면 또 여기다 쓰시면 돼요. 내가 보증서 채무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간 그 보증채무에 대해 쓰게 있어요. 주채무자는 누군지 뭐 이렇게. 요까지 하면 지금 크게 4군데에 입력하는 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대출을 받는데 제3자가 담보를 제공, 물상보증이라 그래도 우리가 물상보증. 이거 전년에 가서 그거 하나 좀 맞아 설명을 가죠. 내가 카드를 받을 때나 뭐 할 때 보증서인 경우가 있든지 요즘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보증서이 있으면 여기다 예 체크해주고 보증인 하나 써서 하나 쓰고 서민금융진흥원 써놓고
꼭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서민금융 대출받아 본인이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증서 발급기간 이렇게 발급해 놓고 이 밑에 한도액이냐 얼마나 다 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그 한도액 공문으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이거 대입 변제 전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중에 대입 변제했다 그러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연체 안 되고 잘 갚았으니까 서민금이 이렇게 보증인으로 떠 있지만 이미 연체가 오래된 사람은 벌써 대입 변제 돼서 그렇게 된 경우는 별개의 채권자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100% 보증을 안 쓰니까 100% 보증 써서 산하대부가 전액 받았다면 빼버리면 걔는 채무가 없는 거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80% 보증, 90% 보증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한테 한 10% 남아있고 나머지 채무는 이쪽 보증인한테 가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이미 연체된 지 오래돼서 대입변제를 했다 그러면 부채증명서를 띄워보면 압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권도 이렇게 부채증명서를 띄워보면 거기에 아직 대입변제 안 한 거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된 거고 이미 대입변제 했다 그러면 분리해버리면 돼야 이제 사람은 이거는 아예 결별 그래서 구상금 해가지고 따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 목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해당하는 게 이제 제3자가 담보 제공한 경우 있죠. 그건 이제 아까 보증인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만 제3자가 자기 물건 보증 쓴 것도 나중에 구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물상보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이 어디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냐 요거에 몇 번째 있나 여기 칸에는 다 대부분 전부명령 받은 것들인데 자 여기입니다. 지금 15-1에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을 대출받을 때 저 사람이 자기 것도 담보를 대줬다. 누가? 제3자가 담보를 대줬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담보 제공인지 써 놓으시면 걔도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처럼 다 들어가서 누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여기다 꼭 놓아야 나중에 걔네들이 지가 대입변제하고도 여러분한테 구상권을 못 들어와요. 빠뜨리지 않게. 그래서 꼭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자 목록 넣는 거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빠뜨리지 않는 거 크게 우선 채권 하나 보셨고 담보 채권 보셨고 일반 채권 보셨고 보증 채무 보셨고 제3자가 담보 제공한 물상 보증 경우 보셨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요즘 양육비를 자꾸 재단 채권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법원들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생계비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계비를 양육권자들에게 직접 보내주라고. 근데 그러면 떼어먹으니까 자꾸 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육비를 여기다 체크해도 서울회생법원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재단 채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양육비 채무가 있으면 여기다 접수해서 넣으면 변제금으로 돼버려요. 그게 변제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원래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게 100만 원 있고 양육비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을 내야 돼요. 회생인한테. 그러면 회생인이 그 50만 원 양육비를 양육권에서 직접 줘요. 그게 깨먹지 못하죠. 예전에 그냥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서 네가 직접 줘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떼어먹고 양육비 안 주니까 법원으로 내라 이거 회생아이한테. 그런 회생위원이 그걸 직접 양육권자한테 주겠다 이거. 사실 뭐 다른 법원도 그래서 이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양육비 낼 때는 증빙서류를 다시 내더라고 지켜요. 이제 다른 법원들도 너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줄 테니까
양육비 줬다는 거 내. 증빙서류.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내. 안 내면 폐지시키고야. 그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양육비를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보면은 뭐 재단 채권으로 표시야 들어가지만 일반 서울에서 보면 이외에는 예전처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줘서 안 좋을 때는 증빙자료 내라고 시키니까 껴먹었다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들에 대해서 이 로캠프에서 전체 입력하는 데에 대해 다 지금 개론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담했다는 채무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다. 자, 그래서 뭐 개론 정도니까 또 하나하나 그럼 양육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